어머님, 그래도 손주는 부모 도리로 봐주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없이요. 오늘은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째 아들 내외와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때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때였거든요.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채워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 반쯤 됐을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어찌나 예쁜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안기던 그 작은 품이 참 따뜻했어요. 7살 준호와 5살 서연이 두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아들도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제 몫이 됐어요. 아침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허리가 뻐근하지만 일어나야 해요. 먼저 아이들 도시락 반찬부터 준비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뭘 가져오는지 비교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6시에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는데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준호는 편식이 심해서 매일 아침이 전쟁이에요. 할머니, 이거 싫어요. 준호야, 이것도 먹어야 크는 거다.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달래고 타일러서 겨우 한 숟가락 떠먹이고 그 사이 서연이는 우유를 쏟고 저는 바닥을 닦고 8시까지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니 7시 반에 집을 나섭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든데 하루에 4번을 오르내려야 해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낮에 데리러 가고 학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러 가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산더미가 기다려요. 며느리는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출근하거든요. 커피잔, 접시, 냄비, 도마, 칼, 싱크대가 가득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하는데 쉬고 있으면 빨래가 생각납니다.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고 아이들 옷은 얼룩이 잘 생겨서 따로 손빨래를 해야 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류머티스가 있거든요. 11시쯤 되면 장을 봐야 합니다. 냉장고가 금방 비거든요. 아이들이 먹는 것도 많고 며느리가 유기농으로만 사달라고 해서 시장이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까지 가야 해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들어도 숨이 차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이 오후 2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집까지 데리고 오면서 준호는 떼를 쓰고 서연이는 피곤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20kg가 넘는 아이를 안고 걸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집에 오면 간식 챙겨주고 학원 숙제 봐주고 씻기고 그 사이 저녁 준비도 해야 합니다. 5시부터 저녁을 준비하는데 며느리 입맛이 까다로워요. 어머님, 이번엔 국이 좀 짜요? 어머님, 생선은 가시 다 발라주세요. 애들이 목에 걸리면 어떡해요? 어머님, 이 반찬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갔고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가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결국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듭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준호는 잠투정이 심해서 1시간씩 재워야 하고 서연이는 밤에 자다가 3번씩 깹니다. 할머니 목말라요. 할머니 화장실 가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때마다 일어나야 해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깨우고 한밤중에 3번, 4번 일어나다 보면 아침이 됩니다.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늘 피곤하고 늘 몸이 무겁고 늘 어디가 아픕니다. 한 번은 새벽에 너무 허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소리내서 울면 식구들이 깰까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에 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늘 당연하다는 듯 부탁했습니다. 아니, 부탁이라기보단 지시에 가까웠죠. 어머님, 오늘 준호 태권도 있어요. 4시까지 데려다 주세요. 어머님, 서연이 옷에 김치 국물 묻었어요. 손빨래로 해주세요. 어머님, 내일 현장학습 가는데 김밥 싸주세요. 다른 애들 엄마들도 다 직접 싸운다던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나시려고요? 그날 저희 중요한 약속 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도 가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토요일이요? 저 그날 회사 행사 있어요. 애들 누가 봐요? 남편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결국 그날도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나는 못 가겠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어요. 영수가 너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전화 한번 하자. 하지만 전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니까,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드니까, 아들이 바쁘니까. 그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늘 산발이고 얼굴에는 주름만 더 깊어지고 옷은 늘 앞치마 차림이고 제 모습이 점점 가정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나야? 눈밑이 퀭하게 내려가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70살이 이렇게 늙어 보이나 싶었어요. 아니, 제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늙지 않았는데 저만 유독 늙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엄마 오늘 좀 쉬세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여야죠. 낮에는 애들 데려와야죠. 저녁에는 저녁 뭐 먹을까? 만 물었습니다. 내 건강은? 내 하루는? 내 기분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숨쉬듯 자연스럽게 저는 그 집의 일꾼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언제나처럼 가방을 탁 던지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손에 상처가 나서 물에 닿으면 따가웠지만 고무장갑도 찢어져서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저희 회사 워크숍이에요. 아침 일찍 가야 해서 애들 좀 봐주세요. 토요일. 네, 토요일이요. 하루 종일이에요. 늦으면 저녁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처음 나가보는 약속이었어요. 3달 전부터 잡아놓은 자리였습니다. 그게, 그날은 내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워크숍 안 가면 진짜 안 돼요. 이번에 승진 심사 있는데 평가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부모 도리로 봐주셔야죠. 어머님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물기가 묻은 손으로 수세미를 쥔 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부모돌이, 그 4글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모돌이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의 부모였나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제 도리가 되는 걸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 반을 떠올렸어요. 단 하루도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한 날이 없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손주들 유치원 시간 피해서 가야 했고, 친구 만나는 것도 며느리 퇴근 시간 맞춰야 했고, 심지어 제 생일날도 손주 생일잔치 준비하느라 보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70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무심코 여행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쇼윈도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도 6박 7일 효도 여행 특가. 바다 사진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아무 걱정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저도 저렇게 한 번쯤 쉬어볼 수 있을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여행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밝은 목소리의 직원이 저를 맞았어요. 혹시 여기 여권 없어도 상담 가능한가요? 제주도는 여권 필요 없으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쯤 가고 싶으세요? 응. 이번 달 안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 여행 생각만 났습니다. 진짜 갈 수 있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손주들을 재우고 난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 대화방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3달 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나다. 혹시 요즘 시간 되는 사람 있냐?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냐? 순애야. 나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 있을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 바다 보러. 잠시 후 대화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나갈래. 나도 가고 싶어. 날짜 언제냐? 나도 끼워줘라. 그렇게 순식간에 셋이서 가기로 결정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보낸 후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조금 있었고 제 명의로 된 적금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행 가시나 봐요? 은행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좀 쉬려고.
잘하셨어요. 어르신들도 쉬셔야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틈틈이 제 방에서 짐을 조금씩 챙겼어요. 여름옷 몇 벌, 세면도구, 모자, 선크림. 하나씩 작은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반찬통마다 날짜를 적어뒀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된장찌개용 재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일주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아이들 옷도 요일별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며느리가 헷갈리지 않게 포스트잇으로 표시까지 했어요. 준호 학원 시간표도 냉장고에 붙여놨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며칠 전 우연히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한 장의 명함을 받았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상담만 받아봤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값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 주게. 물론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는 걸 한 번쯤 상기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명함을 식탁 위에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썼어요. 혹시 모르니 집값 상담받아 봤다. 요즘 값이 많이 올랐다더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니, 들은 척했죠. 사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새벽 4시 반으로 맞춰놨어요. 진동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늘만 참으면 됐어요. 먼저 손주 방에 들어갔어요. 준호와 서연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입을 살짝 벌리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만 저도 사람이라는 걸, 저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 베개 밑에 작은 편지를 넣어뒀습니다. 우리 준호, 서연아, 할머니는 잠깐 쉬러 간다.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서로 싸우지 마라.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씩씩하게 있거라. 사랑한다. 아이들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준비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함과 메모지, 그리고 냉장고 안반찬 목록을 적은 종이.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쪽지를 하나 더 붙였어요. 당분간 연락 안 될 거다. 걱정 마라. 건강하게 잘 쉬다 올게. 짐은 이미 현관 옆에 준비해뒀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 손가방 하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가자. 영수가, 너도 이제 얘 인생 좀 살아봐라.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잠든 도시, 가끔 지나가는 차들, 불 켜진 편의점.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잠깐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이 아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터미널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수가 정말 온 거냐? 그럼 왔지. 가족들한테 말했냐? 아니, 그냥 왔어.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좀 너답게 사는구나.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휴대전화를 껐어요.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점점 작아지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집이 있겠죠. 아마 지금쯤 모두 일어나서 제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님,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거실로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가지런히 정리돼 있던 이불도 개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며느리가 황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안 계셔! 응. 무슨 소리야? 화장실 가셨나 보지? 화장실도 아니고 방도 비어 있어! 그제야 아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정말로 어머니가 없었어요. 신발장을 보니 외출화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이 이른 아침에? 부부가 당황하고 있을 때 7살 준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어디 갔어요? 할머니 편지 있어요. 준호 손에는 구겨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뭐라고 써 있는데? 어머니가 쉬러 가신대요. 당분간 연락 안 된다고? 뭐? 부부는 얼른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동산 명함, 그리고 메모. 혹시 모르니 집값 상담받아 봤다. 요즘 값이 많이 올랐다더구나.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집을 파시려고 하신 건가?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명의상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증여세 때문이기도 했고 노후 보장 차원이기도 했죠. 설마 진짜 파시려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신 거예요? 며느리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네. 아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신 일이 있었나? 글쎄요. 저는 특별히 그 순간 며느리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 그래도 손주는 부모 도리로 봐주셔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말 때문에?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감정이 쌓여서 잠깐 쉬러 가신 거겠지. 며느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단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애들은 어떡하지?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 오전만 반차 내고 유치원 데려다 줄게. 당신은 일단 출근해. 진짜요? 그럼 저녁은?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해야지. 그날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아들은 아이들 아침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준호가 싫다고 울고 서연이는 밥을 흘리고 아빠, 할머니 밥이 좋아요. 할머니는 지금 없어. 이거라도 먹어라. 싫어? 할머니 아니면 안 먹을 거예요. 준호가 식탁을 치며 울어댔어요. 서연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어요.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겨우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걸까? 집을 진짜 파시려는 걸까?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 학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준호 학원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가? 나 지금 회의 중이야. 그럼 제가 가야 하는데 저도 회의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빼자. 어쩔 수 없잖아. 결국 준호는 그날 학원을 빠졌고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준호 데리러 오실 분이 안 계시는데요? 며느리는 급하게 조퇴를 하고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늘 따뜻하게 차려져 있던 저녁상은 없었습니다.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아이들이 칭얼거렸어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이 날짜별로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치 반찬이 차곡차곡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가셨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거라는 걸, 며칠 전부터 조용히, 치밀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가실 정도면. 그날 밤 며느리는 어머니가 준비해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것조차 서툴렀어요.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였죠. 준호가 투덜거렸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오시면 해주실 거야. 할머니 언제 와요? 모르겠어. 곧 오실 거야. 하지만 며느리도 남편도 확신이 없었어요. 한편 저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나가자. 바다 보러 가자. 친구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 갈게. 오랜만에 입은 편한 옷, 챙이 넓은 모자.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변으로 나갔을 때 황홀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검은 돌이 깔린 해변, 햇살.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예쁘지? 그래. 정말 예쁘다. 친구들과 해변을 걷고 카페에 앉아 귤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수가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다. 친구 순애가 말했어요. 그래? 응. 아까 터미널에서 봤을 때는 되게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부드러워 보여. 그런가.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우리 다 알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없고 만나자고 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미안하다. 정말 시간이 없었어. 미안할 것 없어. 그래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회를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영수가 고백할 게 있다. 친구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였어.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그래? 응. 허리도 굽고 걸을 때 다리도 절뚝거리고 우리 다 걱정했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전에 너답지 않았어. 영수가 내가 항상 모두를 챙기는 사람인 건 알지만 너도 좀 챙김받을 필요가 있어. 가족이 뭐냐? 가족이라고 해서 희생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울어라. 실컷 울어. 그동안 얼마나 참았냐. 친구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펜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편안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님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오세요. 읽고 다시 전화를 껐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쉬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집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은 야근도 못하고 서둘러 퇴근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계속 찾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며느리도 남편도 확신이 없었어요. 반찬은 점점 떨어져 갔고 집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밀리고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 아이들이 배탈이 났어요. 엄마, 배 아파요. 병원 가야 하나. 며느리는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새벽이 됐어요. 어머님은 이걸 매일 하셨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고되었을지. 며느리는 사흘 만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업고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이에 매일 이러셨구나.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엄마한테 당연하게 굴었어.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부모 돌이라는 말을 한 게 계속 생각나.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넷째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요즘 준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집에 좀 사정이 있어서요. 할머니를 많이 찾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잠시 안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응?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안 계셔 집 나가셨어. 뭐? 왜?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시어머니한테 너무했구나. 엄마, 아무리 손주라지만 그 나이에 매일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너 하나 키우는데 진이 다 빠졌다. 하물며 70이 넘어서 손주 둘을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해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해야지. 그리고 부모 돌이는 무슨
내가 낳은 애들을 시어머니 도리로 봐달라고 하면 되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집값 상담받으셨다며? 네. 그 명함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심각한 거다. 그 정도면 어지간히 화나신 거야. 너 각오해라.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마지막 날 아침을 먹으며 해변을 걸었어요. 영수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응.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어. 다음에 또 나오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끼리 여행 오는 거다. 그래. 꼭 그러자.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십 개의 문자. 마지막 문자는 어제 온 며느리의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어머님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제발 돌아오세요.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인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화낼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는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을, 제 입장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저녁 5시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아들과 손주들도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들이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준호와 서연이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우리 걱정했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잠깐 쉬고 왔다. 준호를 안아 올리니 너무 가벼웠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소파에 널려 있고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앉아라.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내가 갑자기 나가서 놀랐지. 네, 진짜 너무 놀라고, 걱정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없으니까 집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애들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사흘 만에 허리 아프고, 손에 화상 입고, 애들은 울고, 며느리가 손을 보여줬어요. 손등에 빨갛게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부모 도리라는 말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손주들이 예쁘다. 정말 예쁘고 사랑한다. 그런데 말이다. 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쉬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다. 그런데 2년 넘게 단 하루도 그럴 시간이 없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더 떨궜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싫어서가 아니다. 다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힘들었어.
부모 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지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려고 간 게 아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손주는 사랑으로 볼게. 의무가 아니라.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쉬는 날을 만들어줘라.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신청할게요. 아이들 키우는 건 제 몫이에요. 어머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괜찮겠냐? 회사 일은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건데 저라도 희생해야죠.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키워야 하는 거 맞아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이들 아침 준비 도울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엄마 쉬시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주방에 섰어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할머니 밥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 있는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육아휴직을 냈어요.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제법 해내더군요. 저는 이제 주 이틀만 아이들을 봐줘요.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복지관에 등록해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여행도 갑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며느리가 병원 예약도 잡아주고 아들이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어제는 손주 준호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 요즘 많이 웃어요. 예전보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웃지 않았다는 걸. 그래 할머니 이제 행복하다. 나도 할머니가 웃는 게 좋아요. 준호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를 찾았어요. 70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며느리는 요즘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아들은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챙겨줍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다시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는 것.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떠나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제주도 또 가시죠? 제가 항공권 예약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그때 떠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희생은 없으신가요? 혹시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족이기에 더 소중히,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사랑은 기쁨이지만 희생이 강요되면 그건 고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